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충격적인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단 2명만으로도 운용 가능한 신개념 전차를 전쟁에 투입했다는 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건 괴소문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심심찮게 승무원 2명이 탑승한 궤전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러시아가 정말로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최첨단 자동화 전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2인 전차는 어디까지나 강제로 벌어진 참상인데요.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2명의 승무원만 태운 채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T-64A부터는 자동장 전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덕에 조종수와 포수만으로 어떻게든 이동은 하고 포는 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전차에 전차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적을 조준하고 포를 사격하는 포수에 비하면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전차장은 전차 운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포탑 안에서 가장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단적인 예로 밀폐 조종 시 조종수의 시야는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틈이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시야각이 진행 방향인 전방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포수의 특성상 시선이 포탑의 방향에 고정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전차장은 넓은 시야각으로 장애물을 파악하고 또 다음 목표물을 미리 찾고 포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말 그대로 전차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장이 없다면 포수가 포를 한 발 쓰고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주변 상황을 파악하거나 일일이 포탑을 돌려가며 사주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전시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불가능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럭 위에 대전차포를 싣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기갑 전력의 허접한 전투력이 전차장의 부재 혹은 역량 부족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가 없는 꼴통 전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전차 승무원들 사이에서 괴상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차의 3명의 승무원이 모두 탑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속이 모두 다른 경우가 흔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차장은 바그너 그룹 소속인데 조종수는 러시아 공수부대원이고 포수는 징집병인식인데요. 전차병 양성에 오랜 훈련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죄다 굵어 모아 전선으로 출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절대적인 병력 부족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정예병이 아닌 징집보병의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동원령이 무색해질 정도로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러시아 정부는 탈영병의 처벌을 기존 징역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개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령 불복종에도 10년 자발적으로 항복한 병사에게 도최대 10년의 형벌을 부여함으로써 어떻게든 무너지는 군기를 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흉악범 1,500명을 바그너 그룹으로 입대시키려고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러시아군에 입대하는 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격렬하게 저항 중이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재 러시아 보병에게 지급되는 당비를 살펴보면 한심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자행한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 투입된 러시아군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된 러시아군의 장구류 차이만 봐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꼴을 보고도 러시아군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수뇌부의 공적 세우기에 투입되어 고기 방패로 갈려나갈 게 뻔한데요.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압도적인 군사력에 미국과 맞서기 위해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과 각종 첨단 장비에 예산 대부분을 투자하고 반대로 보병의 화력 증강과 장비 확보를 등한시했던 결과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셈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미사일을 쏟아 부어 목표 지역을 평탄화하고 남은 저항 세력은 기갑 장비로 쓸고 지나가면 보병에게 남은 임무는 고작 해야 전후 치안 유지 정도가 전부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사일이든 전차든 보병이라는 탄탄한 기본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장 러시아 기갑 장비가 걸핏하면 터져나가는 것도 보전 협동이 전무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대전차 화기 하나로 참치캔 따듯 러시아 장갑차와 전차의 뚜껑을 따고 다니는 것도 훈련도가 높은 보병이 강력한 화력을 손에 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났을 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보병의 화력 증강보다는 첨단 장비와 미사일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게 현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의 혁명, 사우디아라비아 침공 발언 그리고 점점 뚜렷해지는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 등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여 휩쓸리고 있는 만큼 지금은 러시아의 실수를 비웃기보다는 하나라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빨리 깨닫고 자국군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총액이 무려 50조 원에 달하다 보니 많은 분이 폴란드가 K-흑표, K-9 자주포, K-239 천무 같은 대형 화력 체계와 FA-50 같은 전투기만 수입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출액이 대한민국 1년치 국방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다 보니 소규모 무기 체계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폴란드 방산 수출 목록에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감탄하는 바로 K사 고속유탄 기관총입니다. K사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보병 화력 지원 무기인데요. 하지만 보병 부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K201과 유사해서 K사의 화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K201에서 사용하는 유탄은 40-46mm의 저속유탄이고 K사는 40-53mm의 고속유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장약이 들어있는 탄피 길이부터가 확연히 다른 건데요. 이 덕에 K201의 유탄 속도가 초속 70에서 80m인데 비해 K사는 그보다 무려 3배가 빠른 230에서 240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거리와 화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K201은 최대 유효 사거리가 400m에 불과하지만 K사는 최소 사거리만 400m이고 최대 1500m 거리의 적까지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속 유탄의 살상 반경은 기껏해야 5m 남짓이지만 고속 유탄은 그보다 3배가 넓은 15m에 달합니다. 심지어 K사는 이런 고속 유탄을 1초에 6에서 7발 최대 속도로 사격하면 분당 350에서 360발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형 자격탄인 K212 이중 목적고 폭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50mm의 장갑판까지 관통해서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장갑차 저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압 효과만큼은 오죽하면 이런 놀라운 화력을 목격한 폴란드가 망설임도 없이 K사 수백 대와 유탄 50만 발을 완제품으로 직도입해버릴 정도입니다. 미국 M19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K사의 화력을 한 수 위로 친 셈인데요. 이라크, 리비아, 멕시코,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고 이미 전체 수출 물량이 우리 군이 도입한 수량을 넘어섰을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왜 폴란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K사 도입을 결정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K사를 제식화했고 실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보다 강력한 보병 화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최근 등장한 보병용 화력 무기가 하나가 이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진짜배기들도 한국이 이 보병용 화력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휴대용 전투 드론 PCD입니다. PCD는 길이 70cm, 지름 11cm, 전투 중량 7kg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지만 위력만큼은 웬만한 화력 지원 무기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PCD에 폭발 성형 관통탄 EFP를 탑재할 경우 전차의 상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재원은 공개되지만 않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PCD가 최대 70mm의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 상갑 두께가 30에서 40mm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셈인데요. 팔뚝만 한 크기의 소형 드론으로 이 정도로 놀라운 화력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PCD는 동축 반전 로터를 이용해 최대 150m의 상공에서 EFP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속도가 무려 초속 2km에 달합니다. 좀 더 알기 쉬운 단위로 설명하자면 150m의 높이에서 마하 6의 속도로 EFP를 내리꽂는 건데요. 이는 PCD의 제작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탄약류 제작 회사인 풍산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풍산의 EFP는 세계에서 가장 관통력이 높은 폭발성 관통탄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쉽게 말해 PCD는 풍산의 모든 기술이 총집합되어 있는 차세대 보병 화력 무기인 셈인데요. 그만큼 PCD는 군사무기 강국민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PCD가 3kg의 족장량으로 최대 30분 동안 5km를 비행할 수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는 고작 350g을 탑재하고 1km를 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PCD에 비하면 탑재 중량은 1.9, 항속거리는 1.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실전에 사용하지 못할 수준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축 반전 로터형 드론이었습니다. 같은 동축 반전 로터형 정찰 드론인 스피릿을 개발했지만 공격용에는 파이어플라이의 도입을 검토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마치 혜성과도 같이 PCD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성능의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이자 초거대 방산시장이 한국의 무기체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무기를 공여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 방산시장을 주름잡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보병 화력이 미군을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